자, 2교시는 공익법인 주요 의무와 연관 일정이에요. 자, 아까 전에 1교시 때 그랬었죠. 우리가 세금 감면 받았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의무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잡다한 의무들이 많은 조직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유독 의무가 많아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남의 돈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비영리법인 해산하면 자녀재산 누가 가져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이사장님이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기부자가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잠재적으로 누구 돈이에요? 국가 돈이에요. 국가 돈인데 우리가 이 사업에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가가 당신들이 자율적으로 경영해 보세요 라고 위탁해서 맡긴 거잖아요. 자, 우리가 남의 돈 관리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돈 주인한테 돈 어떻게 쓰고 있다고 보고를 잘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보고 의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의무사항들을 좀 정리한 거예요. 뭐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 사용 의무가 있어요.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1번 개념만 잠깐 보고 갈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메모가 되나? 올리고 갈게요. 잠깐. 여기다 적을 순 없으니까. 자, 잠깐 볼게요. 한번. 보시면은 여기 출연재산이라는 게 있죠. 출연재산. 기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빼면 용어예요. 출연이라는 거는. 누가 우리한테 기부를 해줘요. 뭐 출연이라고도 하죠. 우리 법인에 줘요. 들어올 때 출연재산이라고 해요. 여기 주인은 누구라고요? 잠재적으로? 국가예요. 자, 여기 들어오는 순간 이제 국가 돈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출연재산을 뭐 이렇게 목적 사업에 쓰면 되는데 못 쓰고 돈이 남죠. 남으면은 뭐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놀릴 수는 없으니까. 뭐 정기예금도 가입하고 부동산도 사고 뭐 수익 사업도 하죠. 제가 아는 데는 뭐 카페 하는 공익법인도 있고 저 소호 사무실 하는 데도 있고 레스토랑 하는 데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 하는 공익법인도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업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요? 수익금이 나잖아요. 근데 세법에서 용어는 이거 운용소득이라고 해요. 물론 이 출연 외에 또 들어오는 돈은 뭐 국고보조금도 있고요. 그죠? 자, 이 운용소득은 발생하면은 다시 또 법인 안에 이제 들어가겠죠. 법인 안에서 돌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또 이 목적 사업에 쓰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거 팔았어요. 그러면 매각대금이라고 해요. 자, 판 돈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법인 안에서 운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 이름만 바뀌었지만 최초 출연재산이 결국 법인 안에서 다 관리돼야 된다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런 출연재산을 내가 얼마 출연받았고 어떻게 수익이 났고 뭐 어떤 건 팔았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출연재산 보고서예요. 보통 3월 말에 내고 누구한테 내요? 다 이거는 이제 세법에서 면세 혜택을 준 거기 때문에 세무서에 제출하죠. 자, 우리가 면세 요건 잘 지키고 있다는 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게 출연재산 보고서예요. 돈 주인한테 돈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고서 내는 거랑 똑같아요. 자, 세무확인서 제출, 외부 전문가. 우리가 그런 세법에서 정한 의무들을 잘 이행하고 있어요라고 외부 전문가한테 확인받는 거죠. 그래서 뭐 약간 세무확인은 그런 세법상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받는 이제 검토받는 거고 외부 회계감사는 세법 의무 말고 회계장부가 잘 작성됐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세무확인 의무 회계감사 받았다고 뭐 세법에 관련된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회계감사는 회계장부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만 봐요. 반대로 세무확인도 회계장부보다는 회계장부가 뭐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알고 이 돈이 적법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 내용만 보는 게 세무확인이에요. 사실 두 개 다 하는 게 맞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출연재산으로 주식 많이 사지 말아요. 왜? 간접적으로 뭐 이제 상속 면세가 되잖아요. 그 중간에 내 돈 다 재단법인에 넣고 재단법인으로 주식을 다 사버려요. 그러면은 상속세 하나도 안 내고 내 자식에게 법인을 물려줄 수 있잖아요.
그 주식을 재단에서 관리하면은 아들이 재단 이사장 되고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아니, 돈 받아서 좋은 일에 써야지 왜 쓸데없이 주식만 사냐고 해서 보유 제약을 걸어놨어요. 뭐 보통 5% 지분율 5%까지만 뭐 사라고 그렇게 제약을 걸어놨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 10% 이상도 취득은 가능해요. 근데 뭐 대기업들은 기본적으로 5%예요. 적당한 수준에서는 용인해 주겠대요. 왜냐하면 수익을 내는 선에서는. 근데 어느 정도 지분율이 넘어가면은 이건 이제 기업을 지배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보고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취득 보유 제약에 따른 의무사항이에요. 전용 계좌 개설, 당연히 통장 잘 쓰라는 거죠. 뭐 정의기억연대처럼 대표 이름으로 통장 받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인 이름으로 받아야 돼요. 장부 비치 작성 의무. 돈 남의 돈 쓰고 있는데 돈 들어오고 나간 거 잘 기록해야죠. 그다음에 결산 서류 공시. 올해 제일 문제가 많이 됐던 거죠. 오류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세청 전산이 이 결산 서류 공시 오류를 잡아내는 약간 그 툴이 만들어졌어요. 상호 검증이 대부분이에요. 내용보다는 여기에 100이라고 적었으면은 여기에도 100이라고 적어야지. 근데 왜 숫자가 두 개 다르지? 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요거 그다음에 연간 기부금품 모집 활용 보고서까지 통합하면은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서류들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왜 따로 내는지 모르겠어요. 통합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임원수 비용 제한. 재단법인에 돈 넣어놓고 좋은 일에 써야지. 가족들 다 취업시켜 놓고 월급 주면은 그게 국가 돈을 낭비하는 거다라는 거라고 판단해서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이사와 임직원은 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제 이거 올해랑 작년에 많이 문제가 됐었죠. 올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억울한 사람들 많아요. 여기 제도는. 그 다음에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줬으면 누구한테 발행해 줬는지 잘 보관하고 있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컷 기부금 받아가지고 그 기업 광고해 주는데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 다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연자 부당한 내부 금지. 업계에 몇 명 제가 지금 들은 게 있는데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거기에 딱 요게 이런 거예요. 기부에 딱 돈을 만약에 100원 기부해주고 내 물건 팔면서 내 물건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세보다 그냥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건물에 가면은 임대료 100만 주면 되는데 출연자가 내 건물에 들어와. 너희 내가 돈 줬으니까 너희는 내가 돈 좀 빼먹어야겠거든. 너희 임대료 200씩 내. 이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공정한 시세 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시세보다 싸게 주는 건 괜찮아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한테 비싸게 공익법인한테 비싸게 무언가를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기억연대에도 그 얘기 있었잖아요. 남편 출판사. 근데 그거는 출판사에 거래한 것 자체로만은 문제 따질 수 없어요. 그 출판사하고 거래했는데 시세보다 출판사하고 비싸게 거래하면 문제인데 출판사하고 거래했는데 시세보다 싸게 거래한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칭찬해줘야 돼요. 그런 거는. 시세보다 싸게 해줬잖아요. 제가 돈을 아껴줬잖아요. 법인에. 그래서 그거는 그 사실만 가지고 비판을 하면 안 돼요. 자, 월별로 일정이고요. 대부분 우리 12월 말 법인 기준 3월 달에 일이 많아요. 자, 지정기부금단체 신청하실 때 여러분 예전에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데 지금 이제 2개월 이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년에 4번 제출하죠. 2개월 이내니까 분기 종료일이 3월 말이면은 2개월 이내 1월 말까지. 그 다음에 6월 말이니까 4월 말까지. 9월 말이니까 7월 말까지. 12월 말이니까 10월 말까지인가요? 그 서류를 주무관청이 제출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 1월 달에 우리가 내년 상반기 때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한다면은 결산을 지금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야 1월 중순에 서류 제출하죠. 우리가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검토해서 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게 그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주무관청이 검토할 수 있게 좀 미리 제출해줘야 돼요. 적어도 중순 전에는 제출해줘야 돼요. 주무관청마다 다르고 법이 좀 그 내부 지침에 따라 다른데 미리 얘기해서 언제까지 제출할지 물어보세요. 어떤 주무관청은 우리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데는 5일 전에 제출해도 처리해 준 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주무관청은 까다롭게 15일까지 안 내면 안 받아주고 그런 데들도 있어요.
근데 뭐 15일까지 꼭 받아야 된다는 건 없어요. 어쨌든 주무관청이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증빙관리. 시작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할머니들한테 지원금을 줄 때 적격증명을 받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 했어요. 그럼 장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때 장학생들한테 우리 적격증명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중에 발행해 줄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그럼 나 가산세 내야 되는데 너희들 장학금 못 주겠네. 이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래 증빙수취 의무를 한번 볼게요. 법에는 이렇게 열거가 돼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저희 우리 공익법협회 실무자 열거할 때는 그냥 다 분석을 해봐요. 우리 협회 실무자들 수준이 높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냥 이 도표로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증빙은 우리가 왜 받아야 될까요? 증빙은 자, 우리가 증빙을 받지 않았을 때 제일 피해보는 기관은 어디예요? 세무서잖아요. 누가 얼마 벌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얼마 버는지 알아야 세금을 매기죠. 자, 그래서 증빙을 받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비용은 누군가의 뭐예요? 수입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번 사람이 세무서 가서 나 얼마 벌었다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돈을 쓴 사람이 나 얼마 썼다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쓴 사람이죠. 경비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얼마 썼는지 입증하려면은 세무서에 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적격증빙이에요. 이 적격증빙 4가지는 국세청 전산에서 다 관리가 돼요. 기록이 되고. 자, 영리법인. 재화 영역을 공급받을 때 적격증빙 받아래요. 누구한테? 자, 영리법인한테 공급받을 때 받아야 돼요. 비영리법인한테 공급받을 때. 근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부분만. 만약에 어떤 법인이 어떤 재단법인 건물에 들어가서 그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다. 건물 임대는 수익사업이잖아요. 그럼 그 재단한테 세금계산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재단은 그 임대 사업에 대해서 법인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개인사업자 다 국내법에서 세금 내는 사람들이에요. 세무서가 이 사람한테 세금 부과하려면은 얼마 벌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빙을 받아래요. 더 증빙 받아야 될 실익이 있는 당신들이 증빙 받아라 라는 거예요. 제도가.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 부분은 똑같이 증빙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수익사업 부분은 비영리법인도 세금을 내잖아요. 그죠? 받아야 돼요. 목적사업 부분은 적격증빙 안 받아도 돼요. 가산세는 없어요. 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부분은 여러분 영리법인이랑 똑같아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의무가 영리법인이랑 똑같아요. 차별 안 돼요. 근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부분도 세금 내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목적사업 부분은 아까 어떻게 장학생들한테 세금계산서 받아요? 할머니들한테 어떻게 지원금 드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아요? 그럼 할머니들이 이런 거예요? 신용카드 단말기 들고 다니면서 지원금 받을 때마다 긁어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자, 근데 이걸 이제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럼 비영리법인은 돈 쓰고 증빙 안 받아도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참, 거기도 있네요. 동물단체는 그러면은 동물한테 사료 주면서, 야, 너 적격증빙 알아? 이렇게 동물과 대화를 해야 되나요? 참, 코미디였어요, 어저께. 자, 목적사업 부분에서 우리가 증빙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안 받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들려요. 뭐라고요?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되죠. 증빙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격증빙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지 증빙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증빙은 세무서 말고 누구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우리 주무관청한테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영리법인보다 여러분 비영리법인의 증빙은 더 엄격하게 관리되는 게 맞아요. 왜? 영리법인은 돈 왜 써요? 돈 벌려고 쓰잖아요. 근데 비영리법인은 돈 벌려고 쓰는 거 아니야. 누군가 도와주기 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누군가를 왜 도와주는지, 누군가를 어떤 형태로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 돈 관리한다 그랬어요? 국가 돈 관리하잖아요. 우리 돈주인한테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장학생 도와줬어. 장학생 왜 도와줬는지. 이 친구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가정 환경이 어려운데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의 증빙은 영리법인보다 좀 더 디테일한 측면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무슨 1,000원짜리 뭐 저기 물건 다이소 가서 물건 사고 막 영수증 다 첨부하고 심지어는 뭐 볼펜 산 거 사진 증빙 첨부하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볼펜 무슨 1,000원짜리 사면서 사진 증빙을 첨부하래요. 사진 증빙은 좀 비싼 거나 그 다음에 뭐 도난 위험이 있거나 뭐 그렇게 중요한 것들만 사진 증빙하지.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은 하면 안 돼요. 일을 꼼꼼하긴 해야 되지만. 자,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여러분 증빙을 받지 않아라는 말이 아니고 거래의 사실과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형태는 갖춰야 돼요. 장학금을 줬으면은 어느 누구한테 장학금을 줬는지, 장학금 줄 때도 현금 주면은 당연히 횡령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계좌이체 해주면 돼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 인적사항 받아놓고 왜 장학금 줬는지 뭐 심사 기준표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겠죠. 또는 장학금 선정할 때 선정 이유 같은 게 남아 있으면 더 좋겠죠. 소명할 때. 자, 근데 여러분 적격증빙 수치 특례 의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적격증빙 앞에 있는 이 네 가지를 항상 받을 수 있는 이 네 가지 증빙을 항상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출 증빙 수치 특례라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적격증빙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그런 적격증빙만큼 그 효력을 인정해 준대요. 그게 특례예요. 특례.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몇 개가 있어요. 거래 금액이 매우 소소해요. 작아요. 우리 간이영수증 붙이죠. 3만 원짜리 이런 거. 거래 금액이 작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빙을 수치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해외에 가서 어떻게 신용카드 매출점을 받아와요? 물론 신용카드 단말기 된 데 있죠. 해외 가서 어떻게 세금 계산서 받아와요? 물론 그 나라 증빙이 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증빙은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오지 가서 어떻게 돈을 증빙 받아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른 어떠한 형태로든 이 거래의 사실과 내용이 신빙성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요. 그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세 개 중에 두세 개거나. 앞에서 읽어보면 3만 원짜리 되게 사소하죠. 그래서 케이스 1이고 그 다음 보시면은 뭐 전기통신사업자 통시용역, 전자상거래 다 전산의 기록이 남잖아요. 그 다음에 국유에서 재화용 공급받는 경우 국유에서 어떻게 적격증빙 받아요? 못 받지. 그 다음에 경매, 공매, 수용, 재화 공급받는 경우 여러분 경매, 공매하면서 무슨 현찰 들고 가서 결제해요? 다 계좌이체하죠? 법원에다 근거 남죠? 뭐 공매하는데 그런 데다 근거가 남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 구입할 때 주택 구입할 때 다 등기하잖아요. 계좌이체하고 부동산 중개사 통해서 하든지 이체 영수증으로 충분히 증빙되잖아요. 택시 운송 용역, 택시 단말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상당히 그 통제가 잘 되고 있는 증빙이거든요. 위조 뭐 이렇게 안 돼요. 그거는 전산으로 다 관리돼요. 그 택시 요금 막 3만 원, 5만 원 나오진 않잖아요. 많이 어디 멀리 가야 그래서 10만 원에서 해결되잖아요. 인천공항 가도 뭐 서울 끝에서 끝에 가도 5만 원, 6만 원이잖아요. 물론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택시 요금 제 친구가 옛날에 한번 광주 사는 친구인데 대구에 놀러 왔다가 의대생이었어요. 유급 받는다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택시 타고 광주까지 간 적은 있어요. 봤어요, 저. 택시 요금 많이 나왔겠죠. 이거 다른 한 명은 밤에 술 먹고 개동 어디인가에서 택시 타고 술 취해가지고 해운대 바다가 보고 싶다 이러면서 잠이 들었대요. 근데 진짜 아침에 눈 뜨니까 해운대로 아저씨가 택시 몰고 갔대요. 싫어해요. 아저씨는 아싸 이러면서 갔겠죠. 500km, 거의 한 400km 넘었겠죠. 보통 1km당 택시 요금 1,000원 나오니까 400km면 한 40, 50만 나왔겠네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택시 요금 10만 원 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택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요금 결제했는데 뭐 티머니 이런 거 긁었잖아요. 근데 증빙 첨부할 때 뭐 신용카드, 영수증 이런 거 같이 그 온라인에 들어가서 받아서 또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택시
이 영수증에 보면 신용카드 뭐로 긁은지 다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만 붙여도 돼요. 뭐 그런 이중적인 소모적인 업무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KTX도 마찬가지죠. KTX. 뭐 국내에서 고속열차 태워주는 기관 두 개밖에 없잖아요. SRT랑 KTX. KTX 영수증 그냥 표 붙이면 돼요. 거기에 대고 뭐 전산에 가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이 붙여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거 막 붙인다고 일 잘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항공기 항행 영역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런 것도 뭐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라고 이거 혹시 법인세 신고할 때 내는 서류가 있는데 요거 제출하면 돼요. 예전에 뭐 어민들한테 그냥 경비 등 송금 명세서 그 문어 파는 82년생 누구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레스토랑 운영하는 공익법인 하나 있거든요. 거기 법인세 신고할 때 문어를 한 번씩 사세요. 그래갖고 그거 냈어요. 누구 주민번호 받아서 누구한테 얼마 보냈다고 문어 값으로. 다 됐죠? 자, 공익법의 회계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